네, 안녕하십니까. 주간동화 투벤져스 김우정 기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예, 마지막 대목 규제가 빠지면서 재건축 순풍이 불까요?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이른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재건축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다는 원성이 높았죠. 대표적인 규제였던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핵심입니다. 일각에선 재건축 진행이 탄력을 받을 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규제 완화를 계기로 내년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지, 또 눈여겨볼 단지는 어딜지 2023년 재건축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촬영일이 12월 9일인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진단 가중치에 대한 변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정성 검토라는 게 정식 명칭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명 2차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말하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2차 안전진단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쉬워진다. 여기서도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백지화 방안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 관련했을 때 1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쉽게 통과가 되었었는데 2차 안전진단에서 줄줄이 떨어졌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안전진단에 대한 기본 구조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진단은 그게 예비안전진단,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여기서도 1차, 2차 이렇게 나누지만 정확하게 법적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밀안전진단 하나가 있고요. 도정법 13조에 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뭐 흔히들 부동산 커뮤니티라든가 언론에서도 2차 안전진단 이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2차 안전진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지 2차 안전진단이 아니라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원래는 정밀 안전진단 하나밖에 없었는데 2018년도에 하도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를 해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전 정권이 하도 옥죄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해당 규제를 더 강화시켰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안전진단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강화됐으니까 지금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해당 부분을 다시 역으로 돌려놓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안전진단의 가중치를 낮추는 게 1번, 그 다음에 2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게 2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해당 부분을 갖다가 잘 보게 됐을 때 이 1차와 2차라고 통칭 얘기하지만 사실 1차 안전진단은 종종 통과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문제는 2차 안전진단이었습니다. 서울에서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 사실상 뭐 1차 안전진단 통과하면 뭐합니까? 2차에서 줄줄이 떨어졌다 보니까 2차가 포인트였는데요. 여기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은 1차 안전진단이랑 2차 안전진단이랑 가중치 요건은 똑같은데 2차에서 떨어지는 건 문제가 많다. 너네 평가를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었지만 사실 진짜 함정은 여기 있었습니다. 1차 안전진단과 2차 안전진단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1차 안전진단은 민간 업체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었던 반면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공기관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느 정도 이제 공적인 영역이 있는 두 기관밖에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설기술연구원이랑 두 번째로는 국토안전관련 이 두 곳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해당 두 기관은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국토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할 거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다 떨어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에 대한 거는 도적법 13조에 있다 보니까 국회 통과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법을 바꾸긴 어려웠었던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도정법 13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앞서 말했었던 그 두 기관이 있긴 하지만 이게 2차 안전진단, 즉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다가 해야 되도록 돼 있는 게 어떻게 따지면 이제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으로 갔다가 이게 까다롭게 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지금 어떻게 따지면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거를 갖다가 지자체장이 요청 시에만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을 어렵게 하긴 했었지만, 즉 핵심은 그동안 이 안전진단이 왜 막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적정성 검토가 가장 큰 문제였다. 즉 2차 안전진단이 문제였다라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자체장이 요건으로 요청 시에만 바꾼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지자체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동 신시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양천구청장이다. 지금 적정성 검토를 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강하게 하라고 애초에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너 적정성 검토해야 돼 라고 해서 갔다가 떨어지면 이 욕을 누가 다 먹을까요? 이제 지자체장이 재선 생각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확고해서 이거 재건축은 안 돼, 이거 재건축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막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흔히 2차 안전진단 백지화 방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번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요식행위로 돌려버리는 그런 대책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가 이번에 합리화 방안이라는 간판을 다루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거겠죠. 실효성이 있는 조치로 보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말들이 많긴 했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틀, 안전진단에 대한 가중치도 바꾸고, 그리고 2차 안전진단 사실상 백지화 방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또 다음 궁금증은 여기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대표적인 단지는 어디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사실상 30년 차가 넘어간 모든 단지가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목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상계동, 중계동이라든가 아니면 강남권에서도 잠원동, 그리고 개포동, 그리고 송파구의 올림픽 선수촌 등 사실상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모든 단지들이 호재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멀리 나가게 되면 사실 지방 같은 경우도 30년 넘어간 단지들, 여기서도 좀 더 확장하게 되게 되면 일기 신도시까지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건축 목소리가 잘 나오기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80년대에 지어졌었던 아파트들조차도 2차 안전진단에서 줄줄이 떨어지는데 뭔 90년대 건축된 아파트가 안전진단 통과될 수 있겠냐라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리모델링으로 간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게 되면 사실상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건축 추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초안이라고 하는 또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요. 둘째, 지금 부동산 시장을 살아보면 대표적인 재건축 대장 단지였던 둔촌주공 청약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까지 고려하면 재건축에 마냥 장밋빛 미래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정말 실효성이 높은 대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비판 포인트가 딱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였었던 안전진단 규제의 완화가 이제 해결됐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냐, 재초안 때문에 재건축 사업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겠냐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해당 두 가지 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안전진단부터 출발하는 단지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이제 안전진단부터 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시간 스케줄이 흘러가게 되느냐, 우선은 이제 다시 안전진단 준비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죠. 그럼 예비안전진단도 안 했었던 곳은 예비안전진단부터,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 부분도 돈 모으고 신청하고 결과 나오고 어영부영 하다가 1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고서 이제 2차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백지화 됐다라고 치고 바로 조합설립 인가 단계로 간다 했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도 산 넘어 산이에요. 왜냐면 75% 동의율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재건축만에 있는 규제 중 하나가 이제 동별로 동의율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별 동의율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은 것 중 하나가 사실 재건축에서만 말썽인 게 바로 상가 동의율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가 동도 하나의 동으로 모으다 보니까 맨날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어디 상가가 막 반대가 심하다. 그러고 너무 심하게 되면 재척시켜서 따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동의율을 모아서 조합설립 인가까지 가는 것도 사실 이게 여기서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까지 통상 2년에서 3년,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러면 사실 안전진단부터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까지 갈 때까지도 뭐 하다 보면 진짜 빨라야 6년에서 8년 걸린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또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 단지는 그냥 사업시 인가까지만 해도 몇 년 더 걸렸다. 뻥쟁이 아니냐.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는다. 라고 보면 볼수록 사실 여기서도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부터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8부 능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이제 첫 단출기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험난한 여정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따지면 관리처분 인가가 났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고려하는 거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도 관리처분 인가 나고서도 이주 철거하고 착공하고 이제 분양할 때쯤 돼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이게 단점이지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어차피 그 시간이 아무리 빨리 가려도 6년에서 8년 정도는 지나가거든요. 그럼 그동안 내가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정권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더 바뀝니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질적으로 완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전처럼 한시적 유예가 된다든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폐지가 된다든가 이런 사태가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은 못하지만, 근데 이런 기회가 왔었을 때 이런 과실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놓은 조합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돼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조합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전 장을 한번 복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때 금융위기가 터지고서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이 쫙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까지는 횡보를 하다가 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경기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쉽게 완화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도 12월에 한시적 완화를 해주게 되고요. 그게 2017년도 12월, 즉 5년 동안 유예가 끝나고서 2018년도부터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한시적 유예에 대한 혜택을 받았었던 단지들은 그때 이미 준비를 한 단지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설립 인가 받고 건축심의 통과되고 사업시 인가 받고 이렇게 준비한 단지들이 관리처분 인가를 딱 그 시점에 받는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영부영 경기 안 좋다고 안 하던 단지들은 이제 와서 재건축 사업성 좋아졌대, 신축 아파트들이 정말 빛을 본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도 해볼까 하면서 뒤늦게 갔었던 데들이 막차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는 속담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시 인가 다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앞뒀던가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는 받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리는 단지들은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만 해주세요 라고 기다리고만 있다라는 것이죠. 해당 단지들은 언제 풀릴지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계륵 상태가 되었는데, 근데 어차피 초기 지역인 재건축 단지들은
그냥 한 텀 뒤로 미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랑 사실상 경기 관련해서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서 2014년도까지는 약간 횡보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부동산 가격 하락 같은 경우는 이게 일시적 조정장이냐 진짜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냐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긴 하지만 이게 설령 대세 하락장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락이 사실 길어야 4년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쯤이 되게 되면 진작에 반등 타이밍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사업성 논란도 없다라는 것이죠. 괜히 어중간하게 장 좋을 때 진행하다가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분양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준비를 할 때다. 나중에 장 좋아지고서 준비하게 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정말 길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준비해 나가다가 반대로 또 다른 장으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준비해서 장이 좋을 때 분양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성공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해당 비판은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비판들을 극복하고 나가면서 준비한 단지들이 나중에 장이 좋아지게 되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대표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PF 시장들이 다 깨져나가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적어지는 것을 넘어서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금 꾸준히 공급으로 갔다가 진행되는 단지들이 그 과실을 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장님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면 재건축이 워낙 사이클이 길지 않습니까? 사업 진행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 상황만 보지 말고 자신의 어떤 인생 사이클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경기나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같이 좀 내다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서 시장을 주목해볼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150만 채가 넘고요. 서울만 국한으로 30만 채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 단지들이 모두 사실상 수혜 단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투자적 관점에서 특히 눈여겨볼 수혜 단지는 어디라고 좀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30년 차가 넘어간 단지들은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엔 다 수혜 단지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혜 단지라고 했었을 때도 이 사업이 진짜 재건축 추진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옥석 가리기를 보다 더 냉정하게 해야 되고요. 사업성 분석, 입지 분석을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따지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비대위의 등장입니다. 왜냐면 사업성이 좋을 때는 재건축 다 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업성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미분양도 실제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미분양 나오는 단지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재건축 추진하는 게 맞느냐, 사업성 안 좋다, 너 건설사 앞잡이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조합원들 입장에서 분담금 낼 여력도 없고 그냥 하지 말자 쪽에 대한 의견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지금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했지만 준비 자체를 안 하고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은 바로 어떤 지역들이냐? 일단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좋아야지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도 돼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높은 단지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 선수촌이라든가 잠원동, 개포동에 있는 단지를 찾아보다 보면 해당 단지들의 대지 지분이 훌륭한 지역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사실 대지 지분이 낮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들 중에서도 그냥 대지 지분이 별로 안 높은 지역들도 있어요. 하지만 입지가 훌륭한 지역들은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대지 지분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재건축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어? 상관없어. 우린 그냥 1:1 재건축을 해도 좋아. 이런 단지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해당 지역 자체가 부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가 용적률을 더 받아가지고 일반 분양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냥 세대수도 과밀화되고 그러면 어차피 상품성도 떨어지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갈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조합원들도 돈이 많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분담금을 감안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데가 바로 일기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비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도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는데 90년대 아파트들이 과연 우리가 안전진단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점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성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를 꾸준히 지켜보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사실 일기신도시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나오는 재건축 지역들을 주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일기신도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단지가 바로 분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는 주변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판교를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분당에서 입지가 좋은 곳, 역세권 이런 단지들은 그냥 사업성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추진해 나가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단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단지든 재건축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지역들, 예를 들어 중동이라든가 삼본이라든가 하다못해 일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일반 분양 세대수가 안 나오는데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은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핵심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입지 자체가 훌륭한 지역들은 그냥 사업성이 안 나와도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또 궁금증도 생깁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그간 재건축 규제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난망해서 일부 단지들은 안 되겠다, 우리는 재건축 말고 리모델링으로 가자, 이렇게 선택했거나 고민하던 단지가 많았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리모델링 추진에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리모델링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가 높은 사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리모델링이 흔히들 생각하는 게 뭐 사업성이 그렇게 좋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수직 증축으로 갖다가 상계층을 올린다든가.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심의 통과도 쉽지 않다 보니까 다들 수직 증축에서 수평 증축으로 선회하는 리모델링 조합들도 많고요. 그리고 별도동 증축을 해가지고 그나마 일반 분양 세대수를 뽑아내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또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에 비교했었을 때 리모델링의 건축비가 압도적으로 싸면 사실 좀 리모델링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건축비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그게 그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건축비에 더 많이 나온 단지들도 실제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건축비가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 똑같은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아니 세미 신축을 만드느냐, 그냥 차라리 완전 신축을 만들기 낫지 않냐라는 원론적인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맨날 싸워댔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파가 이기고서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었던 단지들의 근본적인, 어떻게 따지면 이걸 가불기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핵심 공격 포인트 중 하나가 그래 재건축 좋은 거 다 알겠어. 근데 할 수 있냐고. 이게 근본적인 공격 포인트였던 것이죠. 아무리 재건축하고 싶다 하더라도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간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안전진단은 쟁점사항이 아닙니다. 안전진단은 다 통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굳이 리모델링인가, 리모델링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단지들, 당장 일기 신도시라든가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서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됐었을 때 건축이 된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허용 용적률 내로 오히려 용적률이 깎이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지들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에 대한 용적 인센티브를 받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라는 식으로 가는 단지들, 그런 일부 단지들은 리모델링이 좀 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낫다. 아니면 애초에 3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20년 차인데 언제 30년을 기다려서 재건축을 해?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명 리모델링 재건축이랑 싸움이 또 발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재건축파의 목소리가 더 힘을 실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지역들조차도 비대위가 다시 생겨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아니라 재건축을 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리모델링 사업이 꽤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되돌리는 것도 사실 시간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리모델링 조합 초기 단계다라고 하면 사실 분쟁의 씨앗으로도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어떠한 역할을 할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 1년 내내 부동산 시장 상황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 완화라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 시장의 호재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재건축 시장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혹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의할 점은 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건축 시장에서는 정말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규제 완화가 나왔다고 하면 진짜 30년 차 넘어간 재건축 단지들이 죄다 올라가는 그런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당장 재건축 가격대가 반등하자라고 하자니 앞서서 이렇게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뭔 재건축이냐라고 볼 수도 있다 보니까 사실 기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꿋꿋하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당장의 효과는 조금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업성이 좋은 단지라든가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면 2023년도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서는 정말 핵심은 옥석 가리기다. 왜냐하면 진짜 재건축을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진짜 갈 곳과 못 갈 곳을 구분해 나가는 부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지 지분이 높아서 사업성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입지가 좋고 주민들의 위지가 강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곳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2023년도라고 해서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는 해당 재건축을 조금 완성까지 보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내가 그전에는 못 들어갔었던 단지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로 내려온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결국 상급지 신축 아파트 진입이 목표라고 했었을 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즉 흔들리지 않는 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점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결국 사이클이 길어요. 제가 앞서서 안전진단부터 움직이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빨래 6년에서 8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나오고서도 이주 철거하고 착공 준공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상 10년 이상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포인트는 사실 라이프 사이클도 고려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 나이가 예를 들어 5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재건축 완료되게 되면 이미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뭐 10년이든 15년이든 지나가서 신축 아파트가 완성돼가지고 몇십억짜리 집을 깔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그때 가가지고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게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정말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자녀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미리 자녀한테 주자. 그러면 지금 재건축 단지를 갖다가 자녀한테 증여해서 투자하려고 해도 금액대가 만만치 않을 수는 있겠지만 신축 아파트가 된 다음에 주려고 하면 세금이 워낙 더 많다 보니까 지금 자녀한테 미리 세금 낼 거 내고 준 다음에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거는 자녀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분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뭐 한 30대든 40대든 그렇지만 자녀가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학군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해당 지역들에서 재건축을 몸테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는 목동 들어가가지고 자녀가 수능 칠 때까지 뭐 거의 못해도 뭐 그냥 6년에서 길게는 뭐 8년 그 이상도
거주할 생각도 있어 라고 하면 라이프 사이클에도 부합하면서 투자도 이어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와 거주를 분리한다든가 그리고 투자와 거주를 분리했었을 때도 실질적인 그 완료 시점에 누구 거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 시점에 뭐 일은 되고 내가 뭐 나중에 환갑잔치하고 칠순잔치하고 그때 입주하면 뭐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길게 보고서 자녀 앞으로 해주는 것도 그냥 투자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통은 고려를 안 하고서 다 내가 사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내가 무주택자라서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미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녀 앞으로 주게 되면 세법적으로도 분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자녀가 세대 분리해가지고 뭐 자녀가 나중에 신혼집 차리고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국회 합의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면 중과세율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사항 같은 경우도 인별과세다 보니까 자녀 한 채, 나 한 채다 혹은 아내 한 채다 그러면 주택수가 인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인별로 쪼개지게 되면 각자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 것이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벤져스 스페셜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를 계기로 재건축 시장 상황을 전망해봤는데요. 오늘 투벤져스 스페셜 소장님과 나눈 이야기가 시청자분들의 재테크 성공과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벤져스 스페셜 김우정 기자,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